안녕하십니까.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을 뜯어낸 여중생이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파트 1층에서 킥보드를 훔친 뒤 15층 창밖으로 던진 초등생 3명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났는데요.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응급실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늘부터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군의관 15명이 파견됐습니다. 하지만 빠져나간 전문의 인력이 더 많아 완전 정상화는 힘들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가 보험료율을 4% 높이고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대별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고 자동 조정장치 도입도 추진해 중장년층의 저항이 예상됩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미국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하자 우리 증시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3% 이상 폭락했습니다. 하마스가 숨진 인질의 생전 영상을 추가 공개하며 심리전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휴전 압박이 거세지고 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강경 자세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늦더위가 나타나며 폭염특보가 다시 확대됐습니다. 내일은 중부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서울 기온이 다시 30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 대체율을 유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특위가 발표했던 것보다는 소득 대체율이 낮아진 건데 정부는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공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지난 1998년 9%로 오른 뒤 2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던 겁니다. 보험료율 13%는 21대 국회와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소득 대체율은 현행 42%를 유지하는 안이 추진됩니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사나 공론화위 수기단이 마련한 노후 소득보장 강화안이나 여야가 협의했던 개혁안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대신 출산이나 군복무 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나 기초연금액 인상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많이 내고 조금 받는다는 청년층의 불만을 감안해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의 속도를 차등화하는 안도 내놓았습니다. 내년부터 50대는 해마다 1%포인트씩 보험료율이 올라가지만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씩 올리고 20대는 0.25%포인트씩만 인상한다는 겁니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은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국회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이 달라지는 것과 연동해 연금액이 증감하도록 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선 현재 월 30만 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4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합니다. 오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올린 뒤 2027년엔 전체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국민연금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이번 정책은 27년 만에 보험료를 올려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한 늦춰보겠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장년층은 돈을 많이 내고도 노후에 받을 연금액은 더 적어질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대로 가면 31년 뒤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덜 받는 방법의 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납부 기간은 현행 59세에서 64세까지로 5년 더 늘리고 내는 돈도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72년까지로 애초 예상에서 16년 더 늦춰지게 됩니다.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면 받는 돈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되고 출산율이 감소할 경우, 또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 경우 등에는 지급액이 적어집니다. 국민연금의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여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으나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기대 여명과 출생률 등 인구 변화도 연금액 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20년 이내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의 저항이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으로는 원래 벌던 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만 보장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상황에 따라 지급액도 삭감된다면 노후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한 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24개 나라지만 유럽에선 노인 빈곤율이 10% 아래일 때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에 육박합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정부안이 보장성 강화보다는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은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의 논쟁이 예상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응급실 운영을 부분 중단했거나 중단 예정인 병원이 5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건국대 충주병원과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이대 목동병원 이렇게 4곳은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순천향 천안병원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운영하지만 소아응급 전문의가 부족해 소아응급의료센터는 주 3회, 주간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응급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커지자 정부가 의료기관에 군의관 15명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군의관들의 업무 범위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실제 의료 현장에 투입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세종의 유일한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세종 충남대병원. 이곳 응급의료센터는 전문의 12명이 상주하면서 24시간 운영돼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전문의 1명이 빠지면서 매주 목요일 야간 성인 응급진료가 중단된 데 이어 이달부터는 전문의 4명이 추가로 사직하면서 평일 야간 성인 응급의료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야간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대전이나 청주, 천안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너무너무 걱정되죠, 선생님. 국민들은 다 죽으라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진짜. 갑자기 아프면 어디요? 그냥 죽어야죠. 이런 응급의료 공백 우려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자 정부가 세종 충남대병원과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등에 군의관 15명을 투입했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에는 군의관 2명이 파견됐습니다. 모두 응급의학 전문의로 응급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됩니다. 문제는 응급의료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응급실에 투입된 군의관들은 어느 수준까지 진료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업무 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병원 측은 실제 진료에 들어가기까진 며칠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빠져나간 전문의 인력보다 투입된 군의관 수가 적어 완전히 정상화되기도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응급실 단축 운영으로 군의관 5명이 투입된 강원대병원 역시 교육과 업무 범위 설정 등의 시간이 필요해 당장 의료 현장 투입은 어려운 상황. 충북대병원도 이번에 투입된 군의관 2명에 대한 교육을 우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9일까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230여 명을 의료기관에 추가 파견할 계획이지만 응급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응급실 야간 진료를 제한한 대학병원 교수들이 아침 출근길 피켓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부 정책이 계약이라며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 기피를 더 부추긴다고 주장했는데요. 병원을 찾아 떠돌아야 하는 환자들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원망스럽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응급실 성인 야간 진료를 중단한 강원대학교 병원. 정식 진료가 시작되기 전 교수들이 피켓을 들고 병원 로비에 섰습니다. 정부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의사들이 떠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응급실에 이어 산부인과와 소아과, 흉부외과 응급질환을
치료 불가능한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료를 하면서 손해를 보고 소송에 시달리도록 하는 의료 시스템을 방치하여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의대 증원을 통한 낙수 효과로 필수 의료를 살려야 된다니요.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안내문을 전달하고 의대 증원 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진행되는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 기피를 더 부추길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혁이 아닌 계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증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필수 의료 의사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을 내놨고 그다음에 후배들이 지금 돌아온다는 애 없어요. 환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받아주는 응급실을 찾아 떠돌아야 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정부와 의료계 타협하지 않는 양측이 원망스럽습니다. 병원마다 전화를 해요. 병원에서 안 받아요. 오지 말라고. 죽을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 서로 타협을 해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단체는 오는 9일 수시 모집 시행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된 채 입시가 진행된다면 필수 의료는 희망조차 없어진다고 호소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응급실에 어려움이 일부 있지만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 차관은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응급실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응급실 환자 미수용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다행히 8월 말부터 환자가 줄고 있어 상황이 호전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이탈로 대학병원 위주로 진료 역량이 30%가량 줄었다며 군의관과 공중보건이 250명을 파견할 텐데 이들이 의사 1명의 역할을 다 못하더라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헌법 유린, 친일 등 날선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 폭주에 반성부터 했어야 한다며 언제까지 프레임 정치에 매몰돼 있을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부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정조준했습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승이란 헌법 전문과 달리 윤 대통령이 반헌법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맹비난한 겁니다.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일방적 친일 정책에도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계속하고 있다며 자위대가 한반도로 들어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범죄 의혹이 쌓여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순직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푸는 건 정의 실현이라며 쌍특검도 재차 촉구했습니다.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다.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손을 내민 대목도 있는데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 여야는 물론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비상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1987년 헌법체제를 시대에 맞게 고치자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식 의제로 띄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해결에는 공감하지만 그보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반성하는 게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거대 야당의 본부는 망각하고 정부 여당의 모든 책임을 돌렸다며 사실상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특히 여전히 친일 프레임 정치에 사로잡혀 앞뒤가 맞지도 않는 말을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출처와 근거가 미약한 내용을 사실인 듯 유도하며 정치 공세와 선전선동을 이어갔습니다. 친일 프레임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형해한 부분 역시 의회에서 언급하기에 부적절한 발언이 박 원내대표의 검찰 독재 언급에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맞받기도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강조한 25만 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여당은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변변치 않은 양두구육이라고 혹평했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 재의결을 추진하는 야당과 또 한 번 충돌이 예상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 탄핵을 암시하자 민주당이 아직 괴담이나 궤변에서 못 헤어나온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하며 박 원내대표가 헌법을 거론한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위헌, 위법적 법안을 발의해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유도했고 당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검사를 불러 청문회를 열었다며 이런 당의 원내대표가 법을 거론한 게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이 제기한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근거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공개 토론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벌이는 여론 조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오늘은 어떤 발언들이 나왔습니까? 네, 계엄 준비설은 지난달 친이재명계 지도부인 김민석, 김병주 최고위원이 꺼낸 데 이어 최근 이재명 대표까지 공개 발언을 하며 공방에 불이 붙고 있는데요. 오늘도 김민석 최고위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근거가 있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며 원한다면 대통령이든 한동훈 대표든 공개 토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적 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도 국회의원을 온갖 이유로 체포한다면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도 윤석열 대통령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으며 계엄 징후가 곳곳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 제보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군 관련된 곳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이 얘기하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 그거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그렇게 편을 나누고 그리고 실제로 반국가 세력이 뭐라고 보세요? 간첩이 있으면 수사하면 됩니다. 국민의힘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저 다음 달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걸 대비해 일종의 프레임을 짜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독재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국을 만들겠다는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역시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결과가 1심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 그럼 그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령을 쓰겠다는 취지의 지금 프레임을 만들고 있거든요. 또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 체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의원들을 체포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어떻게 가능하겠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 씨의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혜 씨 부부가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였는지 확인하려는 건데 다혜 씨는 검찰 수사를 공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지난주 검찰이 주거지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들인 제주도 별장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선 데 대해 문다혜 씨가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경제 공동체란 말을 만들어 성공했던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했느냐며 자신들은 경제 공동체가 아닌 운명 공동체, 가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가족은 건드리는 게 아니고 문 전 대통령은 엄연히 자연인 신분인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냐며 더는 참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3년 검사와의 대화에서 한 발언을 빌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문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가 아닌 직접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검찰 수사의 관건은 다혜 씨도 언급한 경제공동체 입증이 가능한 겁니다. 검찰은 다혜 씨 부부가 문 전 대통령에게 금전 지원을 받은 기간과 규모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혜 씨가 전 남편 서모 씨의 타이스타젯 입사 전뿐만 아니라 퇴사 후에도 다시 상당액의 생활비 지원을 받았다면 부모와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서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이상직 전 의원의 타이스타젯에서
월급과 주거비 2억 2천여만 원을 받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항공업계 경력이 전혀 없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은 2018년 3월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대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수사는 법원의 사법적인 통제를 받아가면서 영장에 의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이 씨는 검찰이 압수물 분석을 마친 추석 연휴 이후 소환될 전망입니다. 피의자로 적시된 문 전 대통령도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제22대 총선 당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규령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위원장은 공직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6일 자신의 이름을 새긴 선거복을 입고 마이크를 이용해 유세한 혐의가 있습니다. 또 같은 달 16일 민주당 오기형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도 마이크를 잡고 도봉의 새 일꾼이 되겠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습니다. 뉴욕 증시의 아래 공포, 경기 침체 공포감이 다시 엄습하면서 우리 증시도 오늘 하루 파랗게 질렸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9.5% 폭락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가 전광판이 마치 파랗게 질린 듯 하락을 나타내는 파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뉴욕 증시의 아래 공포, 경기 침체 공포감이 한 달 만에 다시 엄습하면서 우리 증시가 또다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스피는 3.2% 하락해 지난 9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다시 2,500선으로 후퇴했고 코스닥 지수도 3.8% 폭락했습니다. 외국인이 1조 원가량, 기관이 7,300억 순매도를 하며 코스피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16만 원 아래로 내려갔고 삼성전자는 장중 7만 원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9.5% 하락한 영향에 유독 반도체주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미국 소비 경기가 약해지면서 미국 대선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좀 조정이 됐을 경우에 이런 수익성 문제가 우려를 넘어서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부각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올해 주가 상승폭이 컸던 미국과 한국의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집중된 점이 하락폭이 컸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선 엔비디아 주가 조정이 당분간 지속되고 우리 반도체주 약세도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산업 성장성을 고려할 때 반도체주 장기적 상승 추세는 유효할 것이란 낙관론은 살아있습니다. 매년 9월은 법인세 납부 등으로 약세장이 펼쳐졌던 만큼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은행권의 전방위 규제로 대출 절벽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이전에 주택거래나 대출 상담을 한 차주라면 제약을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형원 기자입니다. 최근 은행권은 대출 문턱을 숨가쁘게 높여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릴레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만기를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크게 줄이더니 집을 한 채라도 가진 사람에게는 대출문을 아예 걸어 잠갔습니다.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에게까지 불똥이 튀자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자녀 결혼을 하니까 대출을 하니까 대출이 막히니까 막하죠 뭐 없는 사람은. 규제하니까 대출이 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의 계획이 틀어진 거지. 이런 상황에 금융당국은 태도를 바꿔 여론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갭투자 같은 투기성 대출은 심사를 강화하는 게 맞지만 실수요자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 이전 이미 대출 상담 또는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차주의 경우에는 고객과의 신뢰 차원에서 정당한 기대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은행권이 대출을 관리하도록 개입했던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만으로는 가계대출 급증세를 잡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9조 5천억 원이나 늘어 관리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추석 전에 은행장들과 만나 관련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들어서는 라체르보 푸르지오 서밋 1순위 청약에 17,000여 명이 몰렸습니다. 대우건설은 어제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73가구 모집에 17,582명이 신청해 평균 241대 1의 경쟁률로 접수가 마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초구 반포동에서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가 55억 원에 팔렸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면 레미안 원베일리 전용 84.96제곱미터 23층이 지난 7월 18일 55억 원에 거래돼 국민평형 아파트 가운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이 49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 기록을 세웠는데 한 달 만에 5억 2천만 원 오르며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갑자기 영업 종료를 선언해 미정산 환불 지연 피해를 일으킨 가구 가전제품 온라인 쇼핑몰 알레츠의 박성혜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또 알레츠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와 3억 원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청조 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을 협박해 죄질이 나쁘고 전 씨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대출까지 받아 돈을 건넸는데 전 씨는 호화 생활을 이어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전 연인 전청조 씨. 남 씨의 중학생 조카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와 7명을 상대로 3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남 씨 조카를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로 때리고 같은 해 4월 용돈을 달라고 하자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인 척하며 3명에게 1억여 원을, 여성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 4명에게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어린 학생을 훈계한다면서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종범죄 누범 기간인데도 재력가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들이 가진 돈뿐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 건네는 등 이중으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전 씨는 그 돈으로 호화 생활을 이어갔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전 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은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청조 피고인이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자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범행은 인정하지만 돈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돈이 없다. 이런 입장이어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을 부분들, 이런 것들은 양형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개로 전 씨는 재벌 3세처럼 행세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사기 공범 의혹을 받은 남 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2031년 8월까지 체육계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남 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자격정지 7년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서울시 펜싱협회는 남 씨를 제명했지만 상위 기관인 서울시 체육회는 남 씨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를 완화했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뒤에 태연하게 피가 묻은 손을 보고 머리를 만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CCTV 영상 물론 대부분은 아니었고 일부만 봤는데도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당시 알려진 것보다 더 참혹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7월 29일 날 밤 11시 반쯤이죠. 서울 은평구 경비 초소 인근이었는데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43세였죠. 가해자가 37세 남성이었고 범인이 백모 씨였는데요. 예. 이 사람이 지금 다가가지고 말을 걸다가 갑자기 일본들을 휘두릅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피하니까 뒤쫓아가면서 계속 어깨나 머리 쪽으로 휘둘러가지고 굉장히 혈흔이 낭자한 그런 상태인데 이 피해자가 도망을 가면 보통 공격하지 않는 그런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그래서 결국은 경비초소 인근에서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아주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예, 영상을 보면은 뭐 멈춰 있는 영상을 보더라도 좀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잔인합니다. 네. 가해 남성이 태연하게도 손에 묻은 피를 보고서 거울을 보고 또 머리를 만집니다. 유족 측 변호사는 이게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기 통제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자기 통제력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방에 골프 가방에 일본도 102cm 정도 되는 이 골프 가방에다가 그 일본도를 소지하고 이제 피해자를 다가갔죠. 그래서 범행을 했고 그다음 범행 후에 이 엘리베이터 안에 승강기를 타고서 결국은 머리를 만지거나 어떤 옷매무새를 만지고 그다음에 집에 들어가 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그다음에 이제 피 묻은 옷을 은닉한 후에 태연이 앉아 있었던 거거든요. 예. 이러기 때문에 자기 통제력이 있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 정상으로 보면은 범행, 강력 사건 저지른 후에 이 집으로 돌아가서 은신하고 있었다는 건 사실 상식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상 계도를 이탈한 범죄 심리였다.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봐도 일반인이라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피의자 쪽 변호사는 정신질환, 심신미약을 주장을 하겠죠? 당연히 심신미약을 주장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실질 심사를 갈 때 기자가 묻습니다. 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할 거냐? 그러니까 사과할 생각 없다. 미안하지 않다, 죄송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말 그 비상식적인 얘기를 했죠. 왜 살해를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중국 스파이였다. 그리고 나를 미행했기 때문에 살해를 했다.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면은 상당히 계도를 이탈한 그런 심리였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정신질환이라든가 심리 이상 그래서 지금 무차별 범죄 내지는 소위 말하면은 그 자기 통제를 상실한 그런 어떤 이상동기 범죄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 의료진, 소위 의사들의 이 정확한 정신 감정에 의한 소견서를 받아가지고 제출하게 되면은 심신미약의 어떤 쟁점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요즘 이제 재판 사례를 보면 강력 사건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심신미약을 상당히 축소해서 적용을 한다라는 건 요즘 추세입니다. 심신미약이 이게 인정이 되면은 얼마나 감형이 됩니까? 사실은 이제 심신미약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정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 사실 살인죄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에 처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법원의 양형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일반적인 형은 8년에서 14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 적어도 10년 미만의 형으로 감경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원장님 현장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아까처럼 이 범인이 자연스럽게 당황한 모습도 없어요. 뭐 침착하게 옷을 갈아입고 거울도 보고 자기 증거품을 은닉하고 이런 그렇습니다. 모습.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는데 좀 합당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이상동기 범죄 내지는 계도를 이탈한 범죄 심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일반적인 유형의 범죄는 아니라는 거죠.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다음에 자기가 거주하는 CCTV가 모두 장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감시 체계가 갖춰져 있는데 그곳을 거쳐서 그다음에 태연이 자기 옷 매무새라든가 머리를 만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피 묻은 혈흔이 묻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그다음에 집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신이라기보다는 자기가 평소에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편안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면서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상동기 범죄 내지는 무차별 범죄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묻지마 범죄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즘은 이제 이상동기 범죄나 무차별 범죄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상적인 계도를 이탈한 범죄 심리였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행위를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걸 갖고서 유족 측 변호사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사자 명예훼손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라고 하지만 이 당사자의 속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라든가 그다음에 정신 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한 답변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의료진, 전문 의료인의 소견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그 사자 명예훼손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정신 이상자라고 만약에 가설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걸로 해서 범죄 성립이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그래픽 보시면요. 피해자가 미행한다고 생각했나? 네. 마약 검사를 왜 거부했나? 중국 스파이들 때문에.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있나? 없다. 혹시 일부러 좀 이상한 듯한, 자신의 정신이 이상한 듯한 것을 강조하려고 좀 연기를 한다면 이게 나중에 의학적 감정에서 나옵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 부분이 만약에 위장을 했다라면 심리 위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심리 해부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밝혀지거든요. 그러나 범죄 이전 상황을 보면 소위 사회적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그다음에 범행을 했단 말이죠. 보통 범죄라는 건 동기가 있습니다. 범죄 동기가 뚜렷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아무런 범죄 동기가 없고 사회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위 말하면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상적인 범행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분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족 측은 또 경찰과 구급대원 초기 대응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금 구급대가 현장에서 도착한 이후에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까지, 출발하는 데까지 17분이 걸렸거든요. 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까? 강력 사건의 피해자가 현장에서 상당한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생명이 위급하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 심정지 같은 경우는 3분에서 5분 미만을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과다 실혈사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 매뉴얼을 보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강력사건 피해자, 특히 중한 상처를 입었을 때는 즉각 병원으로, 의료진으로 이송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7분간을 지체를 했다고 하는 측면이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이 부검 결과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인이 가다 실혈사 내지는 다른 원인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이 바로 현장에 이 진출을 한 경찰관이나 그다음에 응급 그 구급차를 상대로 한 어떤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보통 저렇게 강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경찰과 그 구급 당국의 뭐 합계 한 명은 한쪽은 구급 치료를 하고 한쪽은 수사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좀 조율이 안 됐습니까? 왜 저렇게 사실은 늦어졌을까요? 지금 저 부분이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을 가보면 그 현장 상황을 보면 굉장히 과다출혈 상태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보통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됐을 때 소위 말하면 이 어떤 흘러 넘치는 그런 소위 말하면 피가 가다하게 출혈이 됐을 때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부분은 응급조치 구급대원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상황 때문에 이 지체가 됐다. 그것도 무려 17분간이 지체됐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현장에 병원 구급대가 도착을 했을 당시에는 뭐 말을 걸면 반응을 하면서 또 버티고 있었다고 해요.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리를 굽혔다 펴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지금 서울소방재난본부는 환자의 출혈과 경추 손상 방지 조치를 하느라고 이렇게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소방구급대 입장에서는 보통 경추 손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있을 때 이 급거 소위 말하면 이송을 하는 경우에 경추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숙련되고 단련된 현장 요원들이 17분을 지체를 했다고 하는 측면은 어떤 이유로도 이 이유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물론 현장에서 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이라든가 응급조치하는 경우는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골든타임이 넘어가는 정도의 17분을 지체해서 이송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상당히 논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보통 저런 경우에 구급대가 먼저 도착할 수도 있고요. 경찰이 먼저 현장에 도착할 수도 있는데 초동 수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사실 초동 수사는 일단 피해자의 가장 먼저 구급이 먼저입니다. 소위 말하면 생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 경찰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고 또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을 했을 때 피해자 상태를 보고 이건 인명이 상당히 시시각각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현장 조사는 그 다음이고 가장 먼저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는 게 급선무입니다. 예, 자
이 검찰이 도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저 사건 이후에 네. 했는데 좀 진행 상황은 어땠습니까? 뭐 지금 전국 각 지방 경찰청별로 이 일본도에 대한 전수 조사를 했거든요. 지금 서울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7일까지 이 소지호가 1만 107정으로 나오는데 이 중에 2,284정을 허가 취소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결격 사유라든가 여러 가지 사망 내지는 이 범죄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2,284정을 허가 취소했는데 전국적으로 일본도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면서 아직도 이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족 측이 지금 신상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피의자가 용문이건 뭐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한 기록도 나왔다면서요. 네, 사실은 이제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에 보면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범죄 사실이 명백하다라거나 아니면 재범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될 때 이럴 때 이제 그 신변 신원에 대한 이 소위 말하면 심의를 거쳐가지고 공개를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사안은 앞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당히 이 이상동기 범죄 측, 소위 말하면은 이 무차별 범죄이긴 하지만 계획살인이라든가 또 정신적으로 정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특강법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소 결여가 돼 있다. 그래서 이 신원에 대한 이 공개를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규칙이 됐습니다. 예, 다음 주제도 살펴보죠.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들이 창밖으로 킥보드를 던졌습니다. 네. 그런데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네. 역시 뭐 연령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통 19세 미만, 14세 이상은 이제 소위 말하면 범죄 소년, 그다음에 10세에서 14세까지는 촉법 소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세 이하는 범법 소년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아이들이 킥보드를 훔쳐가지고 15층 올라가서 아래로 던졌는데 이 경찰이 수사를 해서 잡고 보니까 10세 이하. 앞에 제가 말씀드린 범법 소년이었습니다. 범법 소년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경우라도 소년법이나 형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한테 인계를 하고 있는데 다만 만약에 피해자가 생기거나 재물손괴 등 추가적인 피해가 있었다고 하면 이 미성년자의 행위는 부모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민법상.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사적으로는 소추가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킥보드 주인이 이게 떨어뜨린 시간이 오후 대여섯 시쯤이었기 때문에 네네. 아이들이 많이 노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주민들이 막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놀이터 주변이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사람이 안 다친 게 매우 다행스러운데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게 이제 만약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다치거나 이 킥보드만 손상이 됐지 사람이 다치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예. 이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 징역이 7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 그러나 어찌됐든 이 범법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이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한데 우리가 지금 촉법 소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촉법 소년의 연령을 하향하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한 여중생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게시물을 뜯었습니다. 뭐 평범한 일 같은데 이게 죄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단 말이죠. 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그 여중생입니다. 여중생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바로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치면서 머리를 매만지는데 사실은 이제 그 4뼘 정도 되는데 한 뼘 반 정도가 거울을 가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단지를 떼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현관 앞에 또 같은 전단지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걸 역시 뗐다. 그런데 이 부분을 경찰은 재물손괴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는 그런 이슈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그 게시물이 비인가 게시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게시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그 다음에 부착을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비인가 게시물이고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왜 상당히 그 현직에서 수사하는 경찰이 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건을 기소 의견 보냈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 사실 형법에 보면 사실이 착오나 법률이 착오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중학생이 13, 14세 되는 아이가 내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식을 하거나 또 이게 중한죄가 될 수 없다라고 이 오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형법에 정해져 있는 15조, 16조에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경미범죄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은 불이권 조치를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기소 의견을 송치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상당히 가족들 이 소위 말하면 그 피의자로 기소된 그 가족들의 그 상당히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중학생뿐 아니라 게시물을 뜯은 또 다른 주민, 그리고 그 게시물 위에다가 다른 게시물을 덮어서 붙인 관리 사무소장도 검찰에 송치됐단 말이죠. 이게 재물손괴 요건에 해당한다고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사실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2명과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도 이 재물손괴 기소 의견으로 보냈는데 사실은 2022년도에 평택지원에서 어떤 게 있냐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이 판례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게 약간의 비인가된 어떤 부착물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착한 주체가 자진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이 철거를 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별도로 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걸 뜯어내거나 이 철거를 해버리면 재물손괴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판례를 했는데 아마 이제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서는 이 판례에 의거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에서 지난해 7월에도 같은 취지의 신고가 접수돼서 주민 2명이 또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된 적이 있는데 대체 이 아파트에 어떤 갈등이 있었기에 계속해서 사실은 제가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착지가 어떤 거냐면 하자 보수, 그다음에 멋을 사랑하는 아파트 이 발전 협의회. 이게 이제 어떻게 판단이 되냐면은 어떤 이익 단체로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허가도 받지 않은 부착물을 또 냈고 이게 보면 멋을 사랑하는 아파트 발전 협의회라고 하는 이런 어떤 단체 명의가 돼 있지만 이것은 상당히 이권에 관련된 어떤 그런 단체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부착한 비인가 미인가 이런 부착물에 대해서 손괴를 하거나 이 부착을 떼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사전적인 조치로 뭐 수사기관이라든가 또 이런 그 행위자들에게 대해서 이 고소나 신고를 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어떤 추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중생 측은 부당하다고 당연히 주장을 했고 경찰은 그렇습니다.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보완 수사를 결정했는데 어떻게 뭐 법률을 과도하게 해석한 측면을 수사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기소 의견이 상당히 그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검찰의 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경찰로 내려 보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아마 기소 의견이 가지 않는 무혐의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실이 차고나 법률이 차고 또 경미범죄 심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이 이 본인 당사자 여중생이 이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그런 오인이나 사실의 어떤 적시에 있어서 이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소 의견 송치보다는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신보다 30살가량, 30살가량 어린 그러니까 딸뻘이죠. 동료에게 고백을 하고 의사에 반해서 수십 차례 연락을 한 50대 경찰관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산하에 근무하는 50대 이제 경찰 간부입니다. 예전에 그 20대 그러니까 경찰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20대 새내기 순경과 같이 근무를 했다가 이 새내기 순경이 타 근무 부서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좋아해 하면서 계속 뭐 원웨이 티켓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으로 나는 너를 좋아한다, 호감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무려 6개월간 47차례를 보냈는데 이게 이제 법원에서는 스토킹 범죄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로 이 사실은 유죄 선고를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죄 선고를 했지만은 벌금 300만 원의 선고 유예. 이거 가장 가벼운 수준 아닙니까? 사실은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벼운 수준입니다. 선고유예라고 하는 부분은 1년 이하 자격 정지 내지는 금고 징역형 벌금을 선고할 때 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조건 그러는 게 아니라 범죄 행위를 뉘우치거나 그다음에 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다음에 그 나이라든가 그다음에 성행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1년 미만의 선고를 할 때 선고유예를 하는데 2년이 지나면은 이 아무런 다른 범죄 없이 2년이 지나면 그 형의 소멸이 형의 실효가 돼버립니다. 근데 보통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밝힐 때는 좀 같은 경찰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게 또 큰 보복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또 피해자가 예전에 그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상당히 상명하복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참이고 상관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반복적 지속적으로 했고 이 새내기 순경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했을 것이고 어떤 성적인 수치심도 느꼈을 겁니다. 불편했을 거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조직 내에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는데 스토킹 범죄 행위 처벌에 관한 법은 예전에 신당역 그 스토킹 사건 전에는 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법이 개정이 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개정이 됐고 막 그런 부분들을 판사가 좀 참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간의 이슈가 된 사건들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과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서울 연희동에서 일어난 땅꺼짐 사고는 불안정한 지형과 폭우, 지하 매설물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연희동 일대를 특별 점검 지역으로 지정하고 땅에 묻힌 매설물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달리던 승용차 아래로 도로가 무너지면서 2명이 다친 연희동 땅꺼짐 사고. 다음 날에는 불과 30m 떨어진 곳에서 도로 균열이 발견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서울시는 이 사고에 대해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희동 일대가 상대적으로 지반이 약한 데다 잦은 집중호우에 토사가 쓸려 내려가면서 도로 및 공간이 생겼다는 겁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지하 수위의 변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뭄 때는 지하 수위가 다시 내려오고 이러한 변동들로 인해서 토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레이더 탐사 당시에는 관련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던 만큼 시는 사전 예방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사고 발생 지역을 특별 점검 지역으로 지정하고 상하수도관과 도시가스, 통신관 등 지하 매설물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222건. 상하수도관으로 인한 사고가 집안 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매립시설물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또 사고 지역 인근의 빗물 펌프장 공사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공사장 기록관리 CCTV를 확보하고 레이더 탐사도 매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동영상 자체로는 이제 토사량이 반출된 트럭, 덤프 트럭과 그 지하부의 그 변동 사항들이나 이런 이상 사항들도 관찰할 수 있고요. 서울시는 2040년까지 30년 이상 된 노후 상하수도관을 교체하고 내시경 카메라를 활용해 정밀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창신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보도블록 아래 물이 차오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중부수도사업소는 인근 통행을 통제하고 물을 빼냈습니다. 수도사업소는 땅에 묻혀있던 상수도관이 파열돼 인도 아래로 물이 샜다며 상수도관을 보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27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당시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렸다가 숨진 아버지, 가족을 먼저 대피시킨 30대 남성 등 3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방에서 7시간 동안 담배를 피운 A씨가 버린 꽁초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아 주변에 있던 쓰레기 봉투 등에 옮겨 붙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중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대로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아 불이 났고 현관문을 열어 연기를 번지게 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화재가 발생한 걸 확인한 뒤에도 신고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와 함께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 놓고 유가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선고 결과를 듣는 A씨를 앞에 두고 방청석에 있던 유족은 흐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해줘 감사하다며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중한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아버지는 A씨에게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심정은요, 피가 말라요. 7개월도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근데 반성은 어디 안 해요. 앞서 A씨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합동 감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새벽에 술을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타고 왕복 6차선 도로를 달리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2시쯤 서울 방이동 고분군 사거리 인근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몬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관들이 3개 차로를 넘나드는 등 위험하게 전동 킥보드를 몰던 A씨를 발견해서 단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마스가 숨진 인질이 생전에 네타냐후 총리에게 책임을 묻는 영상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심리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도 곧 받아들이든 거절하든 양자택일을 하는 최종 합의안을 제시할 예정인 가운데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요지부동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하마스가 지난달 31일 가자 지구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이스라엘 인질의 생전 모습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25살로 생을 마감한 오리 다니노입니다. 다니노는 사격과 폭격이 멈추지 않는다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직격했습니다. נכשלתם במשימת ההגנה עלינו, האזרחים, והיום אתם מנסים להרוג אותנו, אחד אחרי השני. בניסיונות כושלים של חילוץ והפצצות מהאוויר. 하마스는 네타냐후 총리의 책임론을 부각해 이스라엘 내 갈등을 부추기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남편이자 유대계인 더그 에모프는 워싱턴의 유대교 회당에서 열린 기도회에 참석해 인질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I must be direct. This is hard. This is raw. I'm gutted, and I know you all are too. 에모프는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인질 석방과 휴전 협상 타결을 위해 24시간 내내 노력한다고 덧붙였는데 미국의 최종 합의안은 이르면 이번 주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에 제시될 전망입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필라델피 회랑에 병력을 유지하는 것에 반대한 데 이어 앞서 전시 내각을 탈퇴했던 야당 대표도 네타냐후 총리에게 정치적 목적에 따라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שהוא לא יביא את החטופים בחיים, שהוא לא יגן באמת על הסוגר הדרומי, שהוא לא ישיב את תושבי הצפון לבתיהם, שהוא לא ימנע מאיראן נשק גרעיני. 이렇게 국내외에서 궁지에 몰리는데도 네타냐후 총리는 강경한 입장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립정권 붕괴를 막으려면 극우파를 자기 편으로 둬야 하는 만큼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앞으로도 작아 보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가을의 문턱을 넘어 하루하루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여름처럼 덥습니다. 오늘도 서울 낮 기온이 33도를 넘어서는 등 뜨거운 하루가 이어졌는데요. 다행히 밤더위의 기세는 약해졌습니다. 자정에는 26도, 내일 아침에는 24도까지 기온이 내려가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기록적인 열대야 행진이 이어집니다. 오늘 밤사이 또다시 열대야가 나타난다면 총 59일로 새로운 1위 기록을 또다시 세우겠습니다. 내일도 늦더위는 쉬어가지 않겠습니다. 중서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지만 더위를 식히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서울 낮 기온이 29도로 수도권은 오늘보다 낮아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도는 가운데 체감 온도는 30도를 넘어서겠고요. 강릉 33도, 광주 32도, 대구 33도까지 오르는 등 다른 지역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역시 많이 덥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중서부와 제주도에, 밤 사이에는 호남 서부에 가끔 비가 오겠고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현재 응급실 운영에 비상이 걸린 주요 병원은 모두 25개에 달하는데 정부는 급한 대로 5곳에 군의관 15명을 투입했습니다. 인원도 적지만 업무도 제한적인 탓에 파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현장 압박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건국대 충주병원과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이대 목동병원 등 4곳은 응급실 단축 운영, 순천향 천안병원은 소아응급 전문의 부족으로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주 3회 주간에만 운영합니다. 정부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고 지목한 병원은 이렇게 5곳인데 의사 부족으로 25개 주요 병원 응급실은 당직 의사 혼자서 근무해야 할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수 의료 역량 유지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지원을 강조했지만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의 이탈, 피로도 심화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이 부분 운영을 실시하는 등 평상시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응급실 인력 보강을 위해 군의관 250명을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응급의학 전공 군의관 8명을 포함한 15명이 응급실 5곳에 먼저 배치됐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 각 2명, 이대 목동병원과 아주대병원 각 3명, 강원대병원 5명이 파견됐고 나머지 군의관 235명도 오는 9일까지 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군의관 배치 실효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군의관이 맡는 업무가 제한돼 있는데 기존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느냐는 건데 정부는 교수급의 숙련된 역할을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군의관을 파견해 응급실에서 2명 정도가 동시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훨씬 현장에 압박감을 줄이는 데 도움 줄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파견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응급의료체계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맞지만 붕괴 수준은 아니라면서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최근 응급실 위기설이 격화하면서 응급실 뺑뺑이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도 관심입니다. 개인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응급의료 체계가 잘 갖추어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열경련을 겪던 2살 여자아이가 1시간 동안 응급실 11곳에서 수용을 거부당한 끝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도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 여러 군데를 돌다가 숨지는 등 응급실 뺑뺑이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응급실을 전전하던 응급 환자가 진료를 거부당해 숨지거나 상태가 악화하면 의료진이나 병원 직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나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응급실 수용을 거부한 것과 인명피해 사이에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합니다. 제때 진료받았더라면 살 수 있었지만 의료진이 환자를 돌려보내며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걸 밝혀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의료 보조 인력을 다른 병원까지 옮기는데 태운다거나 아니면 전원을 알아본다거나 환자의 케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조차 미비했던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는 하거든요. 민사적으론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로 인명피해를 입은 환자나 유가족이 병원이나 병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질환 진료를 담당할 의사가 없거나 환자를 추가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응급실에서 비일비재한 만큼 책임을 묻기 어려울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단순히 그냥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사망했다 이것만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고 그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좀 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가 수용을 거부한 병원들을 상대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징벌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시스템. 전문가들은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릴 게 아니라 응급의료 체계에도 물어야 한다면서 경증 환자의 119 이송이나 상급병원 이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 생명을 지키고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의정 비상협의체를 꾸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헌 문제는 합의 가능한 것부터 차례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하자며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 도입부터 개정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한 데 대해 여야 간 먼저 협의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아직 의대 증원 문제 의견 일치를 못 본 것으로 안다며 지난 여야 대표 회동에서도 합의를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의대 증원 등을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야당의 제안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의료 공백 사태 해결에 머리를 맞대기로 한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앞다투어 현장 방문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의료 개혁 문제를 두고 두 사람이 주도권 경쟁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의료 공백 대책 마련의 뜻을 모았던 여야 대표. 당장의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 의료대란 문제는 국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손바닥으로 가리고 또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후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잇따라 병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비공개로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현장을 돌아본 뒤 의료진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대책 마련에 시급함도 강조했는데 의료계와의 타협점 마련에도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 현장이 전공의들 빠져나간 상황에서 특히 대형병원, 대형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죠. 상급병원 현장을 돌아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응급의료 체계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군의관을 투입하는 건 모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이었던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안에도 거듭 힘을 실으며 정부의 의료개혁안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숨 소리가 좀 서로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의료 현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양당 대표의 행보를 두고 추석 밥상 민심에 가장 민감한 이슈로 떠오른 의료개혁 문제 해결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대통령실과의 차별화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한동훈 대표와 이기 체제를 정비한 뒤 민생 우선 성과에 주력하는 이재명 대표로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 셈입니다. 여야는 오는 6일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대표회담에서 약속한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 구성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놓고서도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연일 계엄 준비 의혹을 띄우며 필요하면 여권과 공개 토론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증거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에 대비한 정치 공작이라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계엄 준비 의혹이 전혀 현실성 없다는 여당 공세에 분명한 근거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원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든 공개 토론도 하겠다고 응수하며 오히려 판을 더 키우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이 문제에 넣어서 전 좋아하는 생중계 토론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 앞에서 이 사안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검토하고 토론하고 경고해야 될 사안이 아닌지. 압도적 의석을 가진 야당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여당의 반론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범 체포의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계엄을 제지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정말 근거 있는 의혹 제기가 맞느냐는 의구심 섞인 시각도 없진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민주당의 공포 마케팅이라며 연일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을 것에 대비해 대통령 독재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야당에 유리한 정국을 만들겠다는 계산이 깔렸단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결과가 1심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 그럼 그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령을 쓰겠다는 취지의 지금 그 프레임을 만들고 있거든요. 특히 여권의 해명 요구에 구체적 근거를 대기는커녕 경고는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고 있다며 아니면 말고식의 괴담 선동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본격 제기한 계엄 준비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정기국회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방부가 최근 수정에 펴낸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일제 침략과 항일운동 역사를 축소해 서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5년 전 교재와 비교해보니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나 일본군이 강제로 동원한 위안부 피해자 규모가 빠진 걸로 드러났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최신판 국방부 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입니다. 세 쪽에 걸쳐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국권 침탈 과정을 소개한 대목의 소제목은 식민지로 전락한 힘없는 나라, 일본이 메이지 유신이란 근대화를 통해 단기간에 부국강병을 이룬 반면 조선은 부국강병은커녕 치안조차 유지할 수 없었던 나라라고 평가합니다. 5년 전 교재에서 같은 시기를 다룬 단락을 찾아봤습니다. 목차와 소제목은 다르지만 중간중간 토시까지 같은 문장들이 눈에 띕니다. 분량은 5쪽으로 최신 교재보다 조금 더 긴데 상대적으로 대한제국이 근대적 개혁과 국권 수호를 위해 노력했고 성과도 있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1909년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나 홍범도 장군을 필두로 한 전국적인 항일 의병운동도 두 문단에 걸쳐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지금 교재에선 빠진 내용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를 서술한 표현도 일부 달라졌습니다. 5년 전 교재에선 20만 명을 성노예로 만들었다고 적었는데 지금은 구체적인 숫자가 빠진 채 매우 많은 여성으로만 기재됐습니다. 일본이 불편해할 만한 내용 또는 우리 국민이 봤을 때 일본에 대해서 그런 안 좋은 또는 좀 강인한 그런 인상을 남기는 내용들을 계속 삭제하고 수정하고 바꿔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국방부는 5년 전 교재 내용을 삭제한 게 아니라 대적관을 강화한 새로운 교재를 집필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정신전력 교재는 역사교과서가 아니라며 장병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은 전부 기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교재는 애초 지난해 10월 개정 발간됐다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최근 다시 수정 작업을 거쳤습니다. 5년 전과 달리 지필진과 감수진, 자문위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국방부는 전 부서가 교재 보완에 참여해 별도 지필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증은 외교부와 동북아 역사재단 등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과 전문가들의 자문, 토의를 거쳐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정부가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을 42%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 인구 구조 변화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모수개혁에 더해 구조개혁의 방향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당장 국회에 상설연금 특위를 출범시키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를 아우르는 여야정 협의체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연금 개혁안을 두고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데만 몰두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정부 안은 지금보다 보험료를 40% 가까이 올리고 법 개정 없이도 연금을 자동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연금 삭감 장치를 공식화해놓고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는 건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금품 수수나 고가의 식사 접대 등 공직자 행동 강령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집중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일부 공직자의 경우 허용 범위를 넘어선 금품과 선물 수수를 위해 던지기 수법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10여일 앞두고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이나 접대 등을 받는 것을 비롯해 허위 출장을 가거나 예산을 유용하는 것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매년 집중 단속에선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약속된 장소에 금품이나 선물을 놓고 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대표적으로 올해 설에도 이 같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뤄진 집중 단속에서 직원 출입이 드문 군청 CCTV 관제실에 업체가 몰래 놓고 간 40~50만 원 상당의 한우 선물 세트를 챙기려던 부서장이 단속에 걸린 겁니다. 권익위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로부터 39만 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무상으로 받아낸 군청 공무원들도 적발해 중징계를 요구했고 매달 적립한 회비로 인사평가 권한을 가진 상급자에게 30만 원이 넘는 한우 선물 세트를 전달한 시청 공무원들도 감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집중 단속 기간엔 전문 조사관들이 전국에 파견돼 암행 점검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험 많은 조사관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민원인이나 일반 국민으로 위장을 하고 전국의 공공기관 청사를 직접 방문해서 수수가 금지된 금품이나 선물을 받는지를 비노출 방식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권익위는 금품과 선물 수수 외에도 하급자에게 사적인 일을 시키는 부당 지시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반 여부가 애매한 경우는 국민콜 110과 부패 공익신고전화 1398을 통해 상담한 뒤 신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간밤 AI 우량주 엔비디아 주식이 대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약 374조 원이 증발한 건데요. 미국 증시 역사상 하루 하락폭으로 최대 규모입니다. 주가에 거품이 끼었다는 일부 평가 속에 엔비디아는 유럽연합과 프랑스, 중국, 영국 등 각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칩 시장 80%를 차지하는 만큼 반독점 위반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는데 실제 제재에 들어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그 규모는 엔비디아 연매출의 최대 10%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해 엔비디아 매출은 84조 원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사상 최악의 증시 폭락 이후 투자자들의 간담을 서늘케 할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독점 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에 소환장을 보냈다는 내용입니다.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에 엔비디아는 시간 외 거래에서 2.4% 추가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아래 공포, 경기 침체 공포감이 다시 엄습하면서 우리 증시도 오늘 하락에 질렸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주가 전광판이 마치 파랗게 질린 듯 하락을 나타내는 파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뉴욕 증시의 아래 공포, 경기 침체 공포감이 한 달 만에 다시 엄습하면서 우리 증시가 또다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스피는 3.2% 하락해 지난 9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다시 2,500선으로 후퇴했고 코스닥 지수도 3.8% 폭락했습니다. 외국인이 1조 원가량, 기관이 7,300억 순매도를 하며 코스피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16만 원 아래로 내려갔고 삼성전자는 장중 7만 원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9.5% 하락한 영향에 유독 반도체주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미국 소비 경기가 약해지면서 미국 대선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좀 조정이 됐을 경우에 이런 수익성 문제가 우려를 넘어서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부각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올해 주가 상승폭이 컸던 미국과 한국의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집중된 점이 하락폭이 컸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선 엔비디아 주가 조정이 당분간 지속되고 우리 반도체주 약세도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산업 성장성을 고려할 때 반도체주 장기적 상승 추세는 유효할 것이란 낙관론은 살아있습니다. 매년 9월은 법인세 납부 등으로 약세장이 펼쳐졌던 만큼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흠집이 생겼거나 반송된 제품, 또 포장 상자가 구겨졌거나 전시됐던 상품인데 기능은 같은 리퍼브 상품. 많이 할인해 준다면 사실 의향 있으십니까? 이탈리아 커피 머신과 로봇 청소기가 반값이고요. 에어컨은 60만 원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기도 합니다. 실속 있는 소비자라면 관심이 가는 대목들이죠. 대형마트들이 전국에 리퍼브 상품 할인 매장을 선보이면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서 10월까지 롯데마트는 리퍼브 상품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배가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홈플러스 역시 25%가 증가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덩달아 리퍼브 시장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온라인 쇼핑에서 오가는 상품이 많아지자 반품 건수도 증가를 했는데 물류센터로 돌아온 제품들이 리퍼브 시장으로 공급된다는 겁니다. 고물가 시대에 가격 대비 품질을 뜻하는 가성비 소비가 중요해지면서 리퍼브 제품이나 중고 제품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워지고 있죠. 이런 분위기는 패션 시장으로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제품에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소비자, 무엇보다 중요한 가격을 확인합니다. 이곳에 있는 제품은 모두 리퍼브 상품입니다. 제품 기능엔 이상 없지만 포장이 손상되거나 전시 제품이란 이유로 정상가에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리퍼브 제품들은 30% 정도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새 상품이지만 전시 상품으로 이용되면서 스트레치가 생겨 리퍼브 제품으로 판매하게 됐습니다. 고물가 상황 속 리퍼브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 제품이 생각보다 다 가격이 있어서, 그리고 한철 쓰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애기들 걸 딱 고르게 된 것 같아요. 굳이 뭐 좋은 거 안 해도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에서 사용하고 바로바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가지고. 리퍼브 제품뿐만 아니라 온라인 중고 패션 제품 구매도 늘고 있습니다. 국내 한 중고 플랫폼의 패션 상품 결제액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53%가 증가했고, 전체 중고 패션 시장은 2008년 이후 4년 만에 6배로 뛰었고, 내년엔 43조 원대의 시장까지 바라보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가격에 민감해지는 성향이 있고요. 고물가 등의 최근 경제 상황과 함께 MZ세대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한 소비를 지향하고 있어서 새 제품 대신 중고를 찾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 가성비 소비가 중요해지면서 리퍼브 제품과 중고 패션 제품 등을 향한 소비자의 관심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캐즘 영향에도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은 꾸준히 늘었지만 K배터리 점유율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전 세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에 탑재된 배터리 사용량은 434.4기가와트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4% 증가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도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3사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동기보다 3.1%포인트 하락한 21.5%에 그쳤습니다. 해외 여행객이 늘면서 외국 국적 항공사를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 피해 구제 신청은 2,860여 건으로 이 가운데 외항사가 전체의 44%를 차지했습니다.
외항사 항공여객 분쟁의 42%는 6개 외항사 관련이었는데 비에젯 항공이 분쟁 건수가 가장 많았고 필리핀 에어아시아와 타이 에어아시아 X 등의 순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현대건설 사옥 정문으로 차량이 돌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재개발 조합원으로 알려진 60대 운전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사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윤 기자,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좀 밤이 늦었는데요. 해가 떠 있었던 오후 4시 40분쯤 제 뒤로 보이는 현대건설 사옥에 소형 SUV가 돌진했습니다. 한때 현대건설 측에서 현장 수습을 하면서 그 현장이 보이지 않도록, 현관문이 잘 보이지 않도록 버스 2대로 가려되었었는데요. 지금은 다 치운 모습입니다. 네. 저희 YTN이 확보한 동영상 보면서 그 당시 상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이 확보한 동영상을 보면 당시 충돌 상황을 보면 앞서 건물을 한 차례 들이받은 것으로 보이는 소형 SUV가 후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차량 앞부분은 앞선 충격으로 너덜너덜해진 상태인데요. 건물 회전문도 일부 파손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안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차량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어 보이는데요. 차량은 다시 돌진해 계단을 타고 올라가더니 강하게 회전문을 들이받습니다. 굉음이 들리고 충격에 문틀과 주변 유리도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안에 있던 직원들과 운전자를 포함해 현장에서 다친 사람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0대 운전자 A씨는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에 취해 있던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A씨는 재개발 조합원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알아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사옥 앞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피겨 간판 이혜인 선수가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자 팬들이 문체부에 재조사를 요구하며 트럭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스포츠계 징계는 일단락됐지만 여론전과 소송 등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트럭이 등장했습니다. 피겨 이혜인 선수가 3년 자격정지 중징계로 사실상 은퇴 선고를 받자 팬들이 직접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빙상연맹의 부실한 조사와 체육회의 눈치 보기가 더해져 19살 이혜인이 성추행범이 됐다며 문체부에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혜인의 억울한 상황에 공감한다는 내용에도 이틀 만에 1000명이 서명했습니다. 혜인 선수를 응원하고 있고 혜인 선수를 믿고 혜인 선수의 억울함을 풀리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팬들이 진행한 거라는 점 그냥 전해주고 싶어요. 이혜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후배 A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자격정지 3년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이 아닌 비밀 연인 사이 애정 표현이었다는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 이혜인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따지기로 했습니다.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A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적 없고 연맹은 징계 당시 교제 사실을 몰랐으며 3년 징계는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권 남용이라고 주장할 계획입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A 선수 측은 조사 과정에서 이혜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빙상연맹 징계가 내려진 직후인 지난 6월 첫 입장문에서 많이 당황하고 놀랐다,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다는 등의 언급으로 선을 그었던 것과는 기류가 달라진 겁니다. 스포츠판의 징계는 일단락됐지만 법정 공방은 이제 시작이고 처벌이 가혹하다는 팬심까지 더해지면서 이혜인 사태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아시안게임의 금메달로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김진야 씨가 군복무를 대체하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9일 김 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 의혹 등을 심리하는 항소심 법원이 내년 초 결론을 내기 위해 새 사건 배당 중지 기간을 늘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담당 재판부 요청에 따라 신건 배당 중지 기간을 다음 달 31일까지로 2달 연장했습니다. 고 조정구 삼부토건 창립자의 손자인 조창현 씨가 고 구본무 LG 선대 회장의 맞사위에게 2억 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조 씨가 윤관 대표에게 2억 원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에서는 9월에도 계속되는 폭염을 식히려고 인공 강우 작업을 벌였다가 역풍을 맞았습니다. 초속 34m가 넘는 강풍과 함께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도시 위를 뒤덮은 구름 한가운데가 뻥 뚫린 듯 지상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중국 3대 화로 가운데 하나인 충칭에서 폭염을 식히기 위해 인공 강우를 뿌리는 데 성공한 겁니다. 낮 최고 42도까지 치솟았던 기온을 10도 안팎 떨어뜨리고 농촌 가뭄을 해소한 것까진 좋았습니다. 그러나 초속 34m 넘는 폭풍이 함께 몰아칠 줄은 몰랐습니다. 아파트 창문이 통째로 뜯겨나가면서 집안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바깥에선 가로수와 오토바이들이 쓰러지고 온갖 잡동사니들이 날아다닙니다. 강풍에 밀린 수레를 뒤쫓아가는 노점상인, 애국주의 상징인 중국 국기도 찢겨나갔습니다. 我打开窗户一看，树枝和树叶都被卷飞起来了。雨大概下了10分钟左右吧。当时雨下得特别的大，很多人都在尖叫。 그러나 현지 기상당국은 인공강우 탓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상 고온이 계속되면서 대기에 쌓였던 불안정한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됐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昨天的大风等天气，实际上还是以局地对流引起的。如果你看天气增雨的话，还达不到如此这么强的一个能力。 인공 강우 뒤에 오히려 습도가 높아져 도시 전체가 한증막처럼 변한 것도 역효과로 꼽힙니다. 昨天重庆人工降雨，然后下了5分钟的开水，结果今天气温更高。 현지 매체들은 앞으로 열흘 가까이 충칭에 바짝 타들어가는 날씨가 이어질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제공 의혹 관련 형사사건 형량 선고가 예정대로 현지 시간 오는 18일 내려집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엘빈 헬러스타인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은 돈 사건의 담당 법원을 기존 뉴욕주 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변경해달라는 트럼프 측 요구를 각하했습니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사건 이관의 타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경영하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브라질 내 X 접속을 차단하라는 현지 대법원 결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현지 시간 3일 밝혔습니다. 스타링크는 X 계정을 통해서 당사는 브라질에서 X에 대한 접근 차단 명령을 따르고 있다며 브라질에 계신 고객께서 대법관 결정으로 이 글을 읽지 못할 수는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달력은 9월로 넘어갔지만 날씨는 아직 여름입니다. 네, 맞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일 가을비 소식이 있지만 이 더위를 식히기에는 부족하죠? 네, 그렇죠.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9도로 오늘보다는 낮아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겠고 특히 체감 온도는 31도까지 올라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기온이 낮아지지만 대구 33도 등 다른 지역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위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중서부와 제주도에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밤에는 호남 서부에도 가끔 비가 오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당분간 늦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모레는 동해안에 비가,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가을이 되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감기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목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따라서 평소에 목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우선 찬물이나 뜨거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고요. 목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수시로 마시는 게 좋습니다. 또 스카프를 둘러서 목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너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목에 통증이 나타났다면 당연히 말을 더 줄여야 하는데요. 간혹 목에 부담을 덜기 위해서 속삭이듯 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증상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속삭이는 건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라지차나 생강차 등 목에 좋은 음식들을 틈틈이 챙겨 드시는 것도 목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고은재였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